자, 그럼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에 키는 프리미엄 브루아이 차단 환경 루카와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탯스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북과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2부 들어가 볼 텐데요. 2부에서는 규칙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축구에서 그거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뭐 이번에 1부에 저희가 우승 얘기도 했으니까 뉴캐슬의 우승컵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을 평가할 때 우승컵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규칙 얘기부터 해보면요. 일단 좀 된 거긴 한데 3월 초반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 규정 관련해서 골키퍼의 시간 지연 규정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에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현재는 골키퍼가 이제 6초 룰이라고 해서 6초 동안 공을 이제 6초 이상 공을 소유할 경우 간접 프리킥을 주는데, 이거를 초를 2초 늘리고 그래서 8초로 제한 시간을 늘리고 만약에 이걸 어겼을 경우는 코너킥을 준다라고 좀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죠, 제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처음 저는 보고 든 생각은 아니 왜 늘려? 지금도 긴 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설명을 좀 보니까 지금은 좀 6초를 정확하게 세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좀 넘어가는데 대신 2초를 늘려주고 확실하게 센다. 그래서 이제 규정에 이제 세부 사항에 한 3초가 지나면은 골키퍼한테 가서 심판이 숫자를 보여줘야 된다. 5, 4, 3, 2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서 칼같이 코너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아스날의 다비트 라야가 되게 골킥을 찰 때 시간을 끌고 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이 다비트 라야 때문이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아스날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골킥에서의 시퀀스보다 골키퍼가 공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생각나는 선수가 딱 픽포드랑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맞아. 이런 선수들이 공 잡으면 막 누워. 눕고 막 환호하고 하면서 20초 끌거든요. 네.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6초 룰이 저도 시행된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걸로 간접 프리킥 저도 실제 경기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사실 그게 더 시간 지연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시 와 올라가서 프리킥 차고 다시 와 내려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8초를 타이트하게 셀 수 있다면은 이거 자체는 조금 더 현실적인 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 이어서 지금 골키퍼 그 규정상의 간접 프리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주는 거잖아요, 프리킥을. 네. 그러면은 대부분 박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골키퍼 공을 잡고 있는 거니까. 박스 그러면- 밖에서 잡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바로 이제 파울이니까. 그래서 심판 입장에서도 좀 주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서 잡으면 너무 좋잖아요, 위치가. 네. 사실 같은 팀이 준 패스를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생긴 것도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축구가 너무 루즈해져서 더 재밌게 네. 축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규칙이 생긴 것도 더 축구를 좀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재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 경석 형이 2초 늘린 게 조금 의아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짜 이거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것도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6초 공 이상 소유하고 있다 해서 간접 프리킥 주면은 오히려 반응이 좀 안 좋을 거예요. 너무 룰을 빡빡하게 그대로 하면, 갔으면은 예. 아 이게 이거 가지고 뭔 간접 프리킥이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룰을 조금 더 규정할 수 수행할 수 있게 좀 늘린 다음에 우리 너 이렇게 늘려줬는데도 안 안 되면- 했어. 그럼 코너킥 줄 거야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또 룰 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되게 그래 코너킥 줄만하지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늘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바뀐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에 펼쳐질 클럽 월드컵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심판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전광판에 시계를 띄운다던가 야구처럼. 아니면 야구처럼 피치클락을 하는 것처럼 그냥 시계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해서 그렇게 세면은 뭔가 선수들도 그렇고 관중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납득을 할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하면은 어느 한순간에는 그런 영상 짤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느리다. 세. 진짜 세. 근데 딱 봤는데 한 7.2초에 샜는데 코너킥 줘서 골 들어갔어. 이거는 오히려 심판이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너무 빨리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늦게 해도 논란이 되겠죠? 사실 이거 세는 거 되게 부정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잘 수정이 된다면은 좀 의미 있는 룰 수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피파 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광판이나 이런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못 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2부, 3부 그다음에 아마추어까지도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피파 룰이 바뀌면은. 아니면 이제 네. 공식 심판 시험에 타이머 5초 맞추기. 5초 정확하게 그래서 뭐 세기. 몇 초 이내로 뭐 1초 이내로 들어오기. 풀마 0.6초까지 통과 이런 거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확실히 이 5초를 그러니까 심판이 주관적으로 샌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50런도 분명히 나올 거고 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 시의 심판이 좀 천천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세서 이제 주는 게 약간 늦게 세서 안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전 크리티컬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VAR에서 세서 그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아, 8초 지났어. 넘었다. 네. 어. 그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긴.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사실 처음에 도입이 되는 이 클럽 월드컵에서는 조금은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빡빡하게 피파에서 바로 좀, 삑. 피파에서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심판들한테. 너 이런 식으로 해줘라. 음. 그래야 우리가 좀 도입한 것도 알릴 수 있고 어쨌든 이 골키퍼들도 인지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사실 클럽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어쨌든 간에 좀 친선적인 성향이 좀 더 그렇죠. 강하잖아요. 뭐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대회에서 도입을 하면서 좀 더 강하게 불어준다면 골키퍼들도 프리시즌 간에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네. 저는 이 규정이 생기면은 발밑이 좋은 골키퍼의 몸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전개할 수 없고 차근히 뒤에서 빌드업을 준비하는 팀이라면 공을 일단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압박에 쌓일 확률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빌드업할 수 있는 골키퍼가 더 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체스의 몸값이 더 떨어지겠다. 그다음에 역으로 가면은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도 이제 골키퍼가 잡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고 해야지 더 시간이 끌리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에데르송이나 마일송 같이 선수를 제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공을 소유할 수 있는 키퍼가 좀 더 가치가 좀 올라가긴 하겠죠,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골키퍼 얘기해봤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심판에게 주장만 항의할 수 있다는 룰도 공식적으로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피파 룰은 아니고 여러 대회별로 이제 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통합이 돼서 아마 K리그에서도 이 룰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주장만 항의할 수 있다. 아 사실 저는 아마추어로서 경기에 많이 참여했잖아요. 직접 네네. 대회를 뛰었는데 심판분들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리그에서 그 대학 축구 리그에서 주장만 얘기하세요. 주장만 얘기하세요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뛰는 입장에서는 너무 킹받아요. 내가 말을 못하는 네, 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장이 아니면 말을 못하고 그리고 경고 주잖아요. 네, 얘기하면. 맞아요. 네. 그리고 주장이 조금 말이 없고 이렇게 주장 상황에 따라서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럼 이제 막 나중에는 일부러 말 많은 사람한테 주장 주고. 좀 이제 조건 그러면 네, 주장이 그렇지. 조건이 되지 않을까. 확실히 주장의 역할이 좀 더 커졌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더해서 골키퍼 주장도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파울 왔으면 골키퍼가 달려가야 돼. 근데 가끔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보면 진짜 가끔 있었어요. 골키퍼가 주장인 경우에 그렇게 달려 나오는 경우가. 근데 저도 이거는 조금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파울 당한 선수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네. 허용을 해주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만약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골키퍼가 주장인데 어느 상황에서 파울을 받았어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무슨 상황인지. 그럼 가서 예를 들어서 예준이 형이 파울 당했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고 이랬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히려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누군가 이 항의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진짜 한번 뭐가 나오면 심판을 이제 선수들이 둘러싸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거 하다가 시간은 엄청 가거든요. 선수 떼어내고 야, 너 얘기하지 마. 그다음에 카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누구야 라우즈처럼 이 카드 겁나 많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명은 좀 빡빡하다. 네. 나는 좀 불만은 나올 수가 있겠네 충분히. 안 그래도 심판이 갑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네. 경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심판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결국 일부 리그나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아마추어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당연히 일반 동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소년도 그렇고 쭉 적용이 되는 건데 아마 뭐 잉글랜드도 지금 1부 리그 심판들이야 좀 흉흉하지만 2, 3부로 내려가 2, 3부, 4부 뭐 아니면 논리그 이렇게 내려가면은 오히려 심판이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그런 게 많긴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역으로 보면.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뭐 이제 유소년 레벨로 내려가면은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대상한테 심판이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히 뭔가 규정을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만 딱 항의할 수 있으면 뭔가 심판이 받는 위협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축구 선수 키 크잖아요. 몸도 세고 심판보다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러 명이서 둘러싸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무섭긴 할 거잖아요 심판도. 네. 좀 쫄겠죠. 그러면은 좀 심판이 쫄리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음 판정. 그렇죠. 규정 완화를 해서 이제 코로나 때처럼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래서 몇 인 이상 항의 네. 금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약간 파울 당한, 그러니까 직접 연관된 선수는 뭐 할 수 있게 뭐 이 정도는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근데 또 그것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이제 항의라는 게 꼭 파울 당한 것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핸드볼 아니면 진짜 파울 상황에 한 5명이서 엉켜 있어. 그러면은 이제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미 여러 대회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니까 정착에는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불만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얘기해 볼게. 이건 규정은 얘기는 아니고요. 추가 확정이 된 건데 월드컵에 약간 NFL처럼 하프타임 쇼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파티노 회장이 직접 이제 밝힌 거니까.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거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좀 되게 이례적으로 많이 이 하입을 받았어요. 맞아요.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월드컵도 이거를 좀 많이 벤치마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좀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네네. 저번 그 스폰지밥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하면 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프로듀서를 제이지가 맡았어요. 락네이션이라는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수장인 제이지가 맡으면서 되게 차근차근히 자기 제이지가 직접 프로듀싱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가면서 굉장히 좀 서사를 쌓았고 그러면서 흑인 음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런 하프타임 쇼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일단 그 프로듀서를 콜드플레이의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맡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 저 음악은 이분 음악을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이 정도의 네임밸류가 들어간 것만 해도 확실히 이제 피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NFL과 진짜 비슷할 정도의 퀄리티를 선보이겠다는 그런 의지 자체는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준비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공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뭐 문제는 하프타임 공연 당연히 15분 안에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규정이 변경이 될 거예요. 하프타임 규정. NFL도 그 원래 하프타임이랑 다르게 슈퍼볼 때는 하프타임이 더 길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월드컵도 당연히 하프타임 쇼를 한다고 한다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분명히 경기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사실 NFL 같은 경우야 사실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뛰니까 체력적 막 부담 이런 게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있지만, 근데 크게 주목되진 않는데 축구는 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월드컵 결승까지 가면은 선수들이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런 길어진 하프타임이 뭔가 경기 플랜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챔피언스 리그처럼 오프닝 쇼로 바뀌지 않을까. 결국 안 될 것이다 하프타임 쇼가. 일단은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하프타임을 15분 이상 가져간 적이 없잖아요. 전례가 없죠. 네. 뭐 특별히 뭐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런 결승 무대가 있을 때는 오프닝 쇼를 했던 분. 우리 월드컵에서도 했어요. 지난번에 카타르 때도 정국신가 같이 이제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그건 어쨌든 간에 개막전이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번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오프닝 쇼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네.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사실 농구도 원래 4쿼터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원래 하프타임만 했었죠. 예. 네, 광고를 더 많이 넣으면 수익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4쿼터로 바뀐 것도 있어가지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연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광고를 통해서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협찬이나 뭐 보여지는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시청자 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결정을 한 이상. 뭐 사실 슈퍼볼 같은 경우도 그 슈퍼볼 하프타임 광고가 그 금액이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파도 뭐 당연히 이제 쇼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수익적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은 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근데 오프닝 쇼보다는 하프타임 쇼가 훨씬 더 상업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오프닝 공연하면은 스킵하고 그냥 경기 네. 시작할 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광고랑 연동되기도 좀 힘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프닝 쇼하고 광고하고 경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프타임은 자연스럽게 하프타임 쇼 전에 광고 붙고 맞아요. 하프타임 쇼 하고 끝나고 광고 붙고 그다음에 바로 경기.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오프닝 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축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분석관의 네.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프타임이 짧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짧은 네.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인 정보만 전달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면 아예 전술을 조금 수정을 볼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공연을 할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더 큰 변화로 수싸움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더 전술적 변화의 선택지는 좀 늘어날 것이다. 네. 저는 근데 그래서 더 회의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하프타임 쇼는 결승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는 안 하죠. 네. 되게 한정적인데 이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늘린다는 게 조금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늘리면 좋겠지만 이 축구의 룰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바뀌는 거에 있어서 다른 스포츠들보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뀌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뭐 그런 의견과는 선호도와는 달리 네. 안 될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안 될 거, 그러니까 반대를 할 것 같긴 한데 좀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근데 이게 결국 돈 차이가 아마 물론 처음 하는 거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NFL도 몇 억 명이 보는데 사실 피파 월드컵 결승전은 그거랑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몇 억 명이 아니라 이제 10억대가 될 수도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중계를 보는 사람들의 횟수가. 그래서 NFL과 동급이라고만 생각해도 그 엄청난 돈을 과연 거절할 수가 있을까? 사실 이게 또 결국 이 월드컵 출전하는 국가들의 수익 분배나 이런 부분이랑도 분명히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돈 더 준다는데 아니면 거절할 국가가 몇 개가 될까? 아니면 어떻게든 15분 안에 못 처리나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왜냐하면 그 끝나자마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임영웅 스타일로 진짜 그냥 축구화 신고 가서 아무것도 세팅 안 하고 딱 노래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NFL 스타일은 그게 아니긴 하거든요. NFL 스타일은 무대 결국 무대 깔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NFL 스타일이고 사실 미국에서 하는 이 결승전에 미국 사람을 프로듀서로 내세운 것부터 그렇죠. 콜드플레이 미국 맞죠? 예. 어쨌든 북미권의 사람을 내세운 것부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NFL처럼 하겠다는 거 아닐까? 그렇죠. 사실 할 거는 같은데 그리고 또 타이밍도 맞아요. 뭔가 이번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확실히 이슈가 되기도 했고 네. 또 이번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미국 스포츠에서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으로나 뭔가 프로듀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딱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딱 맞다. 네, 저도 현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축구의 정체성이라던가 아니면 잔디가 상당히 중요한 축구에서 뭔가 무대를 빠르게 깔고 빼고 이런 것들이 하프타임을 얼마나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한정된 시간 안에 비슷한 퀄리티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잔디도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뭐 이게 그렇죠. 공연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미식축구야 공이 대부분 하늘로 가가지고 지면으로 굴러갈 일은 거의 없는데 네, 축구는 지면에 공이 굴러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잔디 손상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건 있겠죠. 그렇죠. 사실 임영웅 씨가 그때 축구화를 괜히 신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좀 더 축구 팬들이 환영할 만한 음. 하프타임 쇼를 하려면은 경기력에나 아니면 축구를 보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세부 사항들이야 이제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뭐 확실히 요런 그러니까 공연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축구 경기에 연관해서 생각하면 좀 생각할 포인트가 좀 많은.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만약에 이게 실현이 돼서 하프타임이 늘어나면 그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연히 뭐 다큐 같은 것도 나올 거고.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트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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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면 사실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게 있나? 잘 없. 이미 근데 하죠. 결승전 장소는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네. 토트넘 경기장에서 하면 좋은데. 그건 잔디가 바뀌잖아요. 잔디가 여러 개잖아요. 잠깐 하프타임이 딴 거 열어놔서 거기서 하고 다시 내리는 거. 그렇게 하면은 잔디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추후에 또 공개가 될 때 아마 그때 또 얘기가 되는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해볼 얘기는 뭐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논의 단계에 있는데 이제 옵사이드 규정의 변경도 논의는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벵거가 아마 처음 주장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존의 옵사이드 룰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완전히 앞서야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일부라도 앞서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옵사이드로 판정이 나는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완전히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앞서야지 옵사이드다. 그러니까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거죠, 옵사이드 규정을. 이런 변화를 이제 논의해 본다고 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건? 이게 완화시켰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저에게는. 왜냐면은 조금 앞서 있어서 골이 취소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수비수가 조금만 앞서 있어도 골이 되는 거니까. 아마 공격수 그러니까 조금만 걸쳐 있어도 결국 골이 되는 거죠. 네, 뭐 발끝이라도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라도 걸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공격수들한테 너무 유리한 규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긴 하죠. 네. 저는 오히려 더 재미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러면 라인 내리거든요. 음. 이러면은 사실 전방 압박 못 해요.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하프라인 이상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이러면 거의 모든 게 온사이드로 될 거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축구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내려앉아서 시작하는 축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풋살인가? 거기 7인제 축구인가? 거기서 하는 건데 옵사이드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뒤로만 이제 하프라인보다 뒤로. 그러니까 뒤로만 옵사이드가 적용을 하고 앞에는 이제 옵사이드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선을 정해서 뒤로는 옵사이드를 좀 완화시키고 앞으로는 좀 그래서 라인을 올렸을 때 메리트를 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좀 빡빡하게 잡고 옵사이드를 뒤에는 좀 널널하게 잡고 물론 이제 이러면은 진짜 그 라인도 VAR 따지고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라인을 올리는 거에 대한 메리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올리는 게 재밌긴 하잖아요, 솔직히 내는 거보다. 예. 저도 살짝 회의적으로 보는 게 아까 예준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면은 더 내려앉는 팀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점점 축구가 더 재미없어지고 있다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비 전술의 진화와 함께 내려앉는 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조직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옵사이드 규정 변화는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이 언더독 팀들의 내려앉는 이 문화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화? 조장한다는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 최근에 그 킹스컵에서 피케가 했던 0대0 승점 0점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내려앉은 팀을 대한 이 내려앉은 팀이 어떻게든 공격으로 나갈 수 있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공격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규정보다는 내려앉은 팀을 어떤 식으로 올리는가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지금 이것도 공격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자가 일단 첫 번째긴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목표 자체는 물론 이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이 옵사이드가 많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수비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작용이 되면은 사실 그 지금까지 취소됐던 수많은 골들도 다 온사이드로 판정이 되고 득점이 될 거기 때문에 득점이 이제 개수를 늘려보자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에 대한 메리트는 좀 필요하다.
라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결국 그 생각에서 출발한 거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더해서 VR로 볼 때 그러니까 인식 장치로 우리 지금 반자동 돌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반자동 돌릴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하긴 합니다. 좀 더 빨리 나온대요, 그게. 이게 결국 하나라도 걸치지 않았냐를 보는 것보다 하나라도 걸쳤느냐를 보는 게 더 그렇죠. 빠르다고 해요. 판정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던 것도 어쨌든 이유에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얘기를 충분히 해봤으니까 과연 공격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뭐 아까 뭐 얘기했던 0대0 승점 0점? 네. 0점이죠 그거. 아예 네. 안 주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내려앉은 팀이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특정 팀을 비하려는 건 아니지만 맨체스터 시티랑 뭐 최하위권에 있는 뭐 울버햄튼이랑 경기를 해요. 그럼 울버햄튼은 그냥 1점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내려앉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건 승점 1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0대0으로 승점 0점이 된다 하면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공격 패턴을 준비해 올 거란 말이에요. 득점을 위해서 0대0으로 우리가 득점을 못하면 어쨌든 간에 상대의 공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승점을 못 버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점 1점이 주는 나비 효과. 네. 이게 어렵다. 어렵긴 한데 근데 저는 그게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하는 거에 메리트? 그거를 그냥 진짜 조금 너무 직접적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박스 안에서 어떤 게 있을까?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극단적으로 2점 슛을 만들거나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급진적이었던 게 사실 농구잖아요. 네. 농구도 공격을 좀 더 쉽게 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볼을 못 끌고 다니게 하게끔 몇 초 안에 상대 코트로 넘어가야 되는 룰도 있고 또 상대 코트로 넘어갔을 때 다시 백코트를 못하게 하는 룰도 있고 또 수비하기 어렵게 하게끔 골 밑에서 수비수가 계속 대기하지 못하게 하는 룰도 있고 NBA 기준은 그렇죠. 네, 그리고 3점 슛도 같은 원리에서 네.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좀 더 많이 하게끔 하는 룰이 많아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축구가 역시나 룰이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훨씬 더 넓은 코트에서 많은 선수가 뛰기 때문에 비슷한 룰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룰을 바꿔가지고 뭔가 골을 많이 나오게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거라고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박스 안의 숫자를 제한하는 게 어떨까? 박스 숫자 제한. 네. 농구처럼. 네. 박스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면은 아무리 크로스를 많이 올리다 한다라도 그렇죠. 결국에는 한 번쯤은 기회가 나올 거라고. 그 공격은 10명 들어가 되는 거야? 그렇죠. 10대 6 가능?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앞에 4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박스 안에서의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룰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6명이 잘 지켜지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VR 맨날 계속 돌리고 있다가 잠깐 멈춰. 야 7명이야. 간접 프리킥. 애매하잖아 이것도. 그리고 뭐 7명 되면 어디로 주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해지니까 그냥 저는 그냥 아이디어를 던진 겁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얘기해서 옵사이드 지금 출발했으니까 그냥 옵사이드를 없애자. 특정 라인 이후로는. 근데 그럼 더 내려가려나? 그러면은 골키퍼 옆에 공격수가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너무 극단적인가? 네. 그 빠른 선수 한 명 두고 오바메양 같은 선수 한 명 두고 공 뺐으면 이제 바로 그냥 출발. 1대1인 거죠. 바로 출발. 네. 갑자기 위의 지역에서 풋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진짜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경기 안에서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경기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점수나 승점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승점 0점이 약간 좋다. 네,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0분이 너무 루즈해서 체력을 아낀다고 하면은 뭐 15분씩 4쿼터를 해서 뭐 광고를 중간중간 많이 넣어서 뭐 최대한 수익을 유지해 보려는 노력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경기를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축구의 형태를 바꾸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좀 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러면은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체 숫자 늘리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숫자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건데 재투입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농구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교체 숫자만 제한해놓고 재투입은 상관없다. 이것만 두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살라를 한 20분에 뺐다가 음. 한 60분에 다시 넣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살라가 없을 때는 실리적으로 내려앉았다가 살라 넣고 이제 조금 더 에너지 레벨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뭐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이라면 아마 스페셜리스트의 가치도 좀 더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워드 프라우즈 같은 선수들은 그냥 그쵸. 뭐 프리킥이나 뭐 코너킥이나 뭐 이런 찬스에만 딱 넣고 뭐 한번 하고 뭐 그다음에 좀 안 된 것 같으면 또 빼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넣어도 되고. 그렇죠. 네, 무한 교체는 좀 축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농구처럼. 네. 네. 뭐 그런 것도 뭐 축구를 더 재밌게 만드는 방법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이 그러니까 리그 기준 무승부에 대한 메리트를 좀 줄여야 된다는 거는 좀 다들 동의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규칙 얘기 마무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승의 가치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는데 최근에 이제 뭐 뉴캐슬도 우승을 했고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우승 트로피를 딴 감독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이걸 쳐줘야 되냐. 물론 감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 뭐 예를 들면 뭐 에디하우가 뭐 10몇 년 만에 지금 잉글랜드인으로 처음 이제 우승했다고 했잖아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면 과연 에디하우는 12년의 기간 동안 가장 뛰어난 잉글랜드 감독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포스테코글루가 지금 토트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로파만 우승하면 다 해결되냐. 뭐 이런 논란까지 최근에 이제 우승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사실 뭐 그냥 이거 주제에 대한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텍이 만약에 토트넘 소속으로 유로파를 우승해버리면은 최근 감독 중에서 가장 레전드라고 부르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 거는 다 될 것 같고 일단 포체티노 넘어가면 비교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포체티노가 제일 좋은 게 뭐 리그 2위 이런 것도 했었고 챔스 준우승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 우승컵 하나가 없어서 뭐 케인도 나가고 네. 결국 그 황금기를 놓쳤던 거잖아요. 근데 물론 포스텍이 지금 리그에서 너무 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승을 한다. 그리고 그 우승 트로피가 만약에 유로파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무시하던 포스텍의 그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저는 우승컵은 그냥 팀마다 좀 상황이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테나의 맨유 그렇죠. 그때 FA컵인가? 네. FA컵 한 번, 리그컵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뉴캐슬의 리그컵 우승 하나랑 뭐 맨시티의 리그컵 우승 하나의 무게를 저희가 네. 같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같은 우승이지만 뭔가 그런 팀의 상황마다 비교를 해야 되지. 뭔가 이거 리그컵 하나는 뭐 1점 주고 FA컵은 2점 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쟁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토트넘이 무관이잖아요. 무관으로 많이 까이잖아요. 그 최근에 우승했던 게 2007년인가? 칼린컵 네, 그때 리그컵. 칼린컵이 리그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뭐 저메인 대포 있고 요럴 시절에. 그러니까 그 레드냅도 전이에요. 그때 우승하고 이제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승했던 뭐 킹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레전드의 취급을 더 받는 거죠. 우승 커리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대회의 규모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승을 한다는 건 어느 대회든 굉장히 어렵고 값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승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느 정도의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해서 포스텍이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게 된다면 레전드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너무 예뻐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되게 중요한 대회에서 트로피를 따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거를 역사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이 족적을 남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95-96 시즌에 저 케빈 키건 감독이나 아니면 96-97 시즌에 케니 달글리시 같은 감독들이 되게 언더독의 반란처럼 확 올라와서 결국에는 위협을 했지만 우승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2위 했었죠. 밀려서 두 번 다 2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승을 결국엔 걷어내면서 이런 역사에 이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러한 트로피가 이번엔 리그컵이긴 했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팀들이 리그를 우승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트로피의 가치는 더욱더 큰 게 느껴지지 않을까 팬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트로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 아스날 팬이시니까 아스날 얘기해 보면은 예를 들어 에메리가 갑자기 그 예전에 첼시랑 했던 유로파 결승전에서 이겼다면 그럼 더 남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때 나가지 않고. 그리고 아르테타 역시도 FA컵 우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명분이 되었던 거고
턴아웃도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선택이 되었지만 그 우승 하긴 하나하나가 FA컵 우승하고 버틴 거죠. 네,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팬들의 민심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사실 우승컵의 무게감은 그냥 무조건 좋다. 우승만큼 좋은 건 없죠 스포츠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맨시티 얘기를 해보면 맨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가 우승,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못했다면 그러면 또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정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항상 한계점으로 언급이 되어 왔잖아요. 맨시티 잘한다. 근데 챔스 우승 못하잖아. 이런 게 있었는데 딱 챔스 우승을 하고 나서 너무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걸로도 깔 수 없겠구나. 이렇게 또 까방권을 획득하는 이런 팬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승의 의미는 있고 당연히 뭐 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근데 사실 진짜 돌이켜 보면 테나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우승컵에 좀 무게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이제 FA컵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다른 거는 거의 이제 잉글랜드 기준으로는 뭐 리그도 그렇고 뭐 리그컵 이미 결정이 났고 좀 보이는데 FA컵 그래서 저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맨시티에 있어서 좀 중요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뭐 다른 팀들도 당연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대회겠지만 맨시티가 좀 압도적 탑독에 있기 때문에 지금 FA컵 한정에서는 좀 그래서 펩 과르디올라의 이번 시즌 평가에 있어서 만약에 FA컵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시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다 비슷한 거죠. 사실 아스날도 모든 대회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물론 챔스가 남아있겠지만 그 국내 대회에서 탈락했을 때 되게 민심이 안 좋아진 순간이 있었고 리버풀도 지금 네. 다 떨어졌으니까 지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라 발롱도르 못 받는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가 지금 할 타이밍은 아닌데 그렇게 충격이 크니까 우승컵을 놓친 거를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첼시의 컨퍼런스 리그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우승컵이 축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우승을 하냐 못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날 것 같고 뭐 특히 이제 뭐 토트넘이나 아니면 지금 뭐 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혹은 뭐 지금 무관의 위기에 놓여 있는 아스날이나 이런 팀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컵 대회에 남아 있는 거를 어떻게 치르냐? 뭐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진짜 이 시즌의 평가가 좀 상당히 갈리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아스날 같은 경우 뭐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위협을 달성해내면은 이건 또 역사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승이. 그렇죠.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사실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예. 크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 있으니까. 예. 도박사의 배당 사이트로만 보면은 지금 3등이에요 아스날이. 아 그래요? 그렇게 네. 높아요? 오. 아스날이 뭐 레알 마드리드 이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3등이 된다는 거는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PSG도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있고 레바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박. 아스날이 3등인 거니까. 네, 52대 48인가 아무래도 어찌 됐든 간에 아스날이 결국에 이런 지금 되게 민심이 어쨌든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네, 근데 솔직히 지난 경기도 이겼지만 아스날을 이기고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은 팀도 좀 드물 것 같은데 좀 비판이 좀 많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근데 좀 길게 보면은 여전히 리그에서 이번 시즌 6패밖에 안 했어요. 다 봤을 때 6번밖에 안 졌고 리그 2등이라는 자리를 어찌 됐든 굉장히 부상이 많은 상황에서 지켜냈고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8강에 갔다만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트로피까지 따낸다면 아르테타의 이런 위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적이 더욱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스날은 특히 이제 뭐 리그도 리그지만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염원이 좀 크잖아요, 여긴. 근데 리그도 커요. 근데 리그보다 더 오래됐지 않았나 이게 챔피언스리그? 아예 못했죠. 네.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출범 이후로는 한 번도 우승을 못했고, 그다음에 유러피안 컵이나 이런 걸로 가도 좀 오래됐을 거예요. 네. 아마 60년대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그게 유로파가 아닌가?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것도 염원이 좀 클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서 오히려 팬들은 좀 리그 우승을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못 해봤으니까 이거에 대한 갈증보다는 그러니까 갈증이라는 게 어찌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몰라. 모르는 맛이라 기대를 안 한다. 그거에 대한 열망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챔피언스리그가 가까워 보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냉정히 따졌을 때 리그는 지금 3번 연속으로 눈앞에서 놓쳤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갈망이 더 큰 거는 리그 쪽이지 않을까.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이 트로피라는 게 아무리 이제 작은 대회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아무리 우승을 많이 했던 뭐 맨유나 뭐 맨시티, 뭐 첼시, 아스날 이런 팀들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그렇죠. 그럼요.
자존심입니다. 이거 없으면 트로피 투어도 못 해요. 와, 그러네. 진열장 비어 있는 걸로 맨날 비판 받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토트넘 더해서 뭐 토트넘이나 이렇게 언더독 팀들 같은 경우는 트로피가 없으면은 이제 인정을 못 받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스포츠에서는 역체 논쟁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롤에도 있고 농구에도 있고 뭐 야구에도 있고 한데 축구에도 있죠. 축구에도 있고 한데 다 그냥 트로피로 비교를 그래, 하거든요. 축구에서도 지금은 이제 결정이 좀 나긴 했지만 네. 만약에 메시가 월드컵을 못 땄으면은 이것도 이제 지금도 싸우고 있겠죠. 뭐 농구로 가도 요키치가 우승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 잘하는 선수가 역체 논쟁에서 아직 언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롤도 뭐 월즈 든지도 못한 선수는 고트 논쟁에 끼워지지도 않는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만 봐도 스포츠에서 트로피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든 뉴캐슬의 뭐 리그컵이라든지 뭐 포스테코글루의 유로파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점쳐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트로피와 관련된 경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리그는 이제 뒤로 갈수록 심심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트로피가 결정나는 토너먼트 경기를 보는 맛이 또 있어질 예정인 또 유럽 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토트넘 유로파 우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냐고. 우승 가능성이요? 일단 대진을 한번 좀 봐볼까요? 토트넘 배당 같은 거 볼 수 있나요? 우승 배당이 나오나요 여기? 일단 경기 배당은 확실히 나오긴 합니다. 우승 배당도 사이트가 있을 건데 저희가 토트 사이트를 옵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요? 네. 자 일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8강 상대가 누구지? 일정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4강 상대가 이제 좀 그 상대적 언더독 팀들이 누가 올라오든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결승 가능성이 좀 이 브라켓 네 팀에서는 제일 크다라는 게 중론이긴 하죠. 지금 프랑크푸르트도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우승 확률이 옵타 기준으로 18.4%라고 나오네요. 3등입니다. 꽤 높은데요? 네. 그럼 1, 2등이 누구죠? 아틀레틱 빌바오랑 라치오가 일단 1, 2등을 달리고 있고요. 밑에 뭐 유나이티드 있고, 근데 밑에 뭐 리옹, 프랑크푸르트, 보데글림트, 레인저스 순인데. 그래서 요 배당 1, 2, 3, 4등 중에 세 팀이 이제 반대쪽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토트넘 쪽에 없는 거죠. 네. 라치오가 지금 같은 시드 맞아. 쪽에 있긴 한데 라치오 시드 있네. 상대가 라치오구나. 그 4강 만약에 간다 치면. 만약에 프랑크푸르트, 라치오, 뭐 맨유나 빌바오 이런 식으로 만나면 사실 유로파 치고는 상당히 좀 빡빡한 일정 같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지금 체급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마르무시가 빠진 이후로 조금 약해요? 공격진에서 부침을 겪고 있어요. 이 새롭게 영입한 엘리에와이도 조금은 아쉬웠고 뭐 바추아이 이런 선수들 나와도 되게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최근에 리그에서 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좀 만약에 보데글림트를 꺾고 올라온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확실히 저 로벨라랑 갱두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투볼란테가 굉장히 좀 토트넘의 중원을 말 그대로 좀 쌈싸먹을 그런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 되게 큰 경기에서 강한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치오는 상대하기 좀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데그림트한테 떨어지기 좀 쉽지 않겠죠. 네. 근데 보데글림트도 되게 조직력 부분에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한데. 근데 근데 이제 가능성을 얘기해 보자면 뭐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말하는 거죠. 네. 아마 그래도 라치오가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나마 좀 안 좋은 부분이라면 라치오는 지금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유로파리그에는 좀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뭐 그런 다른 팀들 얘기 떠나서 네. 토트넘 얘기를 좀 해보면은 바로 직전 16강전 알크마르였거든요. 근데 2대3 총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이것만 해도 좀 답이 나오지 않나. 겨우 올라왔죠,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최고차거든요, 이 두 팀은. 물론 이제 토트넘이 부상도 많았었고 100% 전력으로 나선 건 아닙니다만, 근데 다가만 해도 알크마르한테 이렇게 고전했는데 사실 우승을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더벤 로메로가 다 돌아온다면 남은 경기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체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릴 수는 있다. 네. 저 말씀하신 것도 지금 수비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더베 로메로가 어쨌든 그 알크마르전에서는 뛰었잖아요. 풀타임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는 사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뭔가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쉰다던가 뭐 풀타임을 뛰지 않는다던가 하는 느낌이 있지만, 이번에 인터뷰 보니까 뭐 리그는 의미 없는 거라고 했다며 포스텍이.
그렇죠. 로테이션 사실. 돌렸죠 거의 플럼전도. 그래서 만약에 유로파 경쟁을 했을 때 수비진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풀 전력으로 가동할 수 있으면 상당히 탑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체급이죠.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근데 음. 이제 뭐 예를 들어 압도적 탑독은 아니다. 뭐 1, 2등이라던가. 그건 배당. 네. 어렵- 진짜 딱 배당대로인 것 같은데요, 전. 그 뭔가 우승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배당은 결국 정교한 계산을 통해 그렇죠.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그래서 이 배당대로 뭔가 우승 확률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배당 위에 있는 라치오랑 아틀레틱 빌바오도 충분히 토트넘이 잡아낼 수 있을 만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유럽파 방식이 바뀌면서 이제 안 내려오잖아요, 챔스가. 네, 그러면서 좀 쉬워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렇죠. 원래 있던 팀들을 네. 상대하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이제 재앙 팀들이 한 번씩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뭐 아틀레티코도 한번 내려온 적 있었고, 바르셀로나도 심지어 내려간 적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앙들이 한 번씩 내려오는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좀 예년보다는 좀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완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손흥민 우승 트로피 한번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쵸. 사실 월드컵도 시작하자마자 예선에서 1패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아, 네네. 네, 근데 또 다른 선수들이 메시 트로피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기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토트넘 경기들을 보면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을 굉장히 믿고 따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잘하면 된다.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저도 거기에 더해서 손흥민 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얘기도 이번 시즌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무조건 이 나이가 나이인 만큼 관리를 해주면서 출전을 시키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술은 어차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포스테코글루의 말 맞다마 지금 강등권이 한 17점 차거든요. 입스위치가 17점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지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뒤집어지면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리그 경기를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손흥민이 뭐 후반에만 잠깐 나오거나 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뭐 반도메 루머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좀 더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라치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리그에서. 네. 그래서 라치오는 못 쉬어요. 여기서 쉬면 6등이기 때문에 지금 쉬면 안 돼요. 챔피언스리그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위치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른 팀들과 달리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유리는 한 거죠.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 토트넘이 지금 당장의 탑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리그에서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유로파 리그라는 게 막 되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도 하고 사실 이 정도면은 이 대진 안에서 나름 꿀대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텍이랑 뭐 선수들이 잘한다면 그래도 첫 우승컵을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똑같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네. 똑같은 논리로 충분히 우승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위치가 되겠죠 앞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럽 대항전 또 얘기는 아마 8강 얘기를 저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A매치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더 챔피언스리그랑 묶어서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경기 리뷰는 없을 거고 A매치 주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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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을 넣은 순간의 환희 응원하는 마음 안고 달려 녹아내리는 열정의 춤사위 모두 함께 웃는 이 순간 충무위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